네, 안녕하세요. 저는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의 김은경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해서 한 아세안 협정, 그리고 한 EU 협정, 그리고 한미, 최근에 12월 12일, 작년 12월 12일에 발효한 한 호주 협정까지 그래서 FTA를 통한 거대 경제 국가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 이제 여기 참석해주신 이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기업들 에서도 수출 또는 수입에 있어서 FTA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만큼 이제는 FTA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호수 FTA 그 수출 전략 세미나를 통해서 기존의 FTA랑은 그렇게 뭐 달라진 점은 없어요. 굉장히 대동소이한 부분이지만 여기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기존에 그 발효되었던 협정들을 활용하셨던 기업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호주로 이미 진출은 되어 있지만 한호주 FTA 협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미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FTA 활용에 조금 뭐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호주에 이미 진출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나 호주로 진출을 하실 때 FTA를 처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기업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이제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상세하게 한호주 협정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보시면 FTA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FTA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원산지 관련된 부분이나 원산지 판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한호주 FTA가 체결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이제 좀 유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호주 FTA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고 호주로 이제 진출을 하실 때 어떻게 FTA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TA 개요입니다. FTA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뭐 FTA를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1년 한 EU FTA 발효를 이제 좀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FTA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Free Trade Agreement 중에서 free라는 글자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이 되면은 호주로 나가는 물품 또는 호주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다 없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FTA는 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은 그런 베네핏이나 기회들이 창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FTA를 통해서 이제 창출이 되는 기회들은 반드시 사전에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지만 FTA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좀 조건부적인 프리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얘기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원산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TA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와 호주가 FTA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면 호주와 우리나라끼리는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시장을 구성을 하자라고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주에서 생산된 호주산 물품이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물품이어야겠죠. 하지만 FTA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긴 협상을 이제 이렇게 끌어가는 협상들을 보면은 그냥 어떠한 의견들이 조율이 제일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상품 협정에 있어서의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산업을 최대한 많이 보호를 하고 또 우리의 그 산업들이 많은 혜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양어 스케줄을 어떻게 정하고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 기준은 무엇이냐? 모든 협정마다 모든 물품마다 원산지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산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FTA 상에서는 우리나라 원산지가 아니다 무조건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FTA 협정상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물품을 수출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 원산지 조건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이 네 가지 조건도 반드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거래 요건이고요. 두 번째가 품목 요건, 세 번째 운송 요건, 절차적인 요건까지 FTA에서는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 요건에 있어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의 영내 거주자 간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많이 좀 헷갈려들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랑 거래를 해서 외환도 미국에 있는 회사로 돈이 나가고 인보이싱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인보이스가 나와요. 그러면 하지만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호주로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경우에 한미 FTA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이 호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호주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관세는 호주에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 호주 FTA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제3자 인보이스를 이제 좀 발행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당사자 거래 요건을 반드시 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품목 요건. 품목 요건은 뭐 FTA 협정상 양어 대상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품목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모든 품목을 양어 대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품에 있어서는 계절 관세나 아니면은 뭐 기준 관세 유지 이런 식으로 미양어를 몇 프로 정도 이제 좀 두고 있는데 호주로 수출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 다 FTA 협정 활용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송 요건.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운송. 우리나라에서 일본 창고에다가 우리나라 제조 물품이 이제 들어갔다가 일본 창고에서 발주가 오면은 호주로 뿌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물품이 제3국가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경우에 이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를 절대 활용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 FTA는 원거리 국가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할지언정 이 절차적인 요건 서류로서의 입증이 불가능하면 이 FTA를 활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한호주 FTA 협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신청 기한, 협정 세율 신청 기한이나 구비 서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어떤 증명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을 다 FTA 협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다 충족을 해야지만 FTA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요건이나 품목 요건 그리고 운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팩트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여기에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원산지 요건, FTA 한호주 FTA 협정상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원산지 물품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판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판정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원산지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호주에 있는 수입자가 그에 따른 협정에 규정해 놓은 원산지 그 협정 세율을 물품에 대한 협정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절차적인 요건,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그 FTA 무역종합센터로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한호주 FTA를 제가 이제 좀 담당을 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한호주는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발급을 해야 되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세요. 자율 발급입니다. 직접 기업에서 원산지 판정하시고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목별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실 줄 모른다라고 하면 이미 이 사전에 진행하는 이 단계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FTA에 있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수입자한테 전달해 주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그거는 마지막에 하는 업무고요. 사전에 실제로 이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 맞는지에 대한 판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FTA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상대 국가, FTA 체결을 한 국가끼리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원산지 그 국가, 우리나라산 그리고 호주산
물품에 대해서만 해당 관세 협정세율을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해당 물품이 실제 그 한국산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수입 단계에서는 다 협정세율로 통관을 해주고 사후에 원산지 검증이 나오게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검증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검증, 뭐 간접 검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증 방식을 띠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혼합형을 띠고 있긴 한데 호주 세관에서 우리나라 수출자한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수출하신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해 주시오라고 이제 요청이 옵니다.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셔야지만 협정세율 수입자가 적용받은 부분에서의 이제 인정이 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대응이 안 되면 다 추징당하세요. 추징에다가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가산금의 가산세에 형벌의 과태료, 과징금까지 이제 뭐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사전에 원산지 물품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을 결정을 하시고요. 한호주 FTA로 활용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세요. 지금까지 수출을 해보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실 때에는 관세를 내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장려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수출 신고 저도 관세사지만 이제 뭐 신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환급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수출 신고할 때 HS 코드가 뭐 플라스틱 시트인데 뭐 냉장고로 신고가 되어서 나가더라도 그렇게 커다란 제약이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FTA 상에 이제 원산지 증명을 하시려면 이제까지 수출하셨던 물품의 HS 코드를 반드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이 HS 코드, 이 물품, 수출하시는 물품에 대한 HS 코드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물론 호주는 100% 양어를 하고 있지만 양어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이 물품이 FTA를 적용을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 물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지 않고도 이미 영세율인데 이거 다 진행하고 난 후에 뭐 이미 영세율인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소모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HS 코드를 잡으시고 적용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협정마다 HS 코드 6자리 기준으로 해서 HS 코드라는 거는 이제 품목 분류를 하시면 해당 수출 물품에 부여되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라비아 숫자 6자리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HS 코드 6자리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 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한국산으로 보겠다.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한국산으로 보겠다. 각각 물품에 대해서 다 다르게 원산지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확인하시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이게 잘못 잡히면 우리 물품이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A인데 지금 다른 HS 코드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B라는 걸 적용을 해서 원산지 판정 자체가 아예 결과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제품에 대한 HS 코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CTSH, RVC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들을 이제 다 구비를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뭐 세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투입되는 원재료의 HS 코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 RVC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BOM 상에 들어가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재료 리스트가 BOM이죠. 그 BOM 상에 들어가 있는 단가들 뭐 아니면은 뭐 소요량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을 다 구비를 하시고 마지막에 원산지 판정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원산지 판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충족이 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작성하시는 거 5분도 안 걸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하는 거다. 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한테 송부를 하고 난 후에 이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증명일로부터 5년 동안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5년 동안 즉 원산지 검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은 꼭 뭐 어떠한 형태로든 그런 뭐
그 전자문서든 아니면은 뭐 페이퍼로 가지고 계시든 이제 다 서류를 다 구비하셔가지고 보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총 11개 협정이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한 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가 되어서요. 지금 20일 조금 더 돼서 올해는 2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어 스케줄을 보실 때 올해는 발효 2년 차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국과도 이제 타결 가서명이 돼서 이제 뭐 중국과도 그 FTA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FTA 규정, 원산지 규정이나 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의 좀 굉장히 좀 작은 부분들이 그 협정에 맞는 이제 작은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기 때문에 한호주 FTA를 시작으로 만약에 FTA를 처음 시작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정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산지 판정을 먼저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시기 전에 선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다 이 원산지 조사 때문입니다. 이 원산지 조사는 실제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 들어온 이 물품이 상대 국가의 원산지가 맞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원산지 FTA 활용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원산지 물품이어야 된다. 두 번째가 당사자 거래 요건에 충족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였죠? 품목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운송 요건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에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 원산지 조사는 이 원산지만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고요. 거래 요건, 품목 요건, 절차 요건, 운송 요건 이 네 가지까지 다 확인이 다 원산지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판정을 정확하게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서류들을 보관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절차적인 요건에 걸려서 원산지 관리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 반드시 다 충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원산지 조사 방법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방식이 있어요. 직접 검증 방식은 상대국 수입국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자를 직접 검증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증이죠. 미국 CBP에서 우리나라 수출자한테 레터를 보내요. 물론 거기서 레터를 보내는 건 아니고요. 수입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를 입증할 만한 서류를 주시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수출자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EU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EU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어떤 수출자 조사를 해 주시오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자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접 검증 방식이고요. 지금 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 방식을 다 띠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증 사례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부각되어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협정상에서는 직접 검증 방식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고 직접 검증을 통해서 다만 한국에 있는 이제 세관에 있는 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옵저버로서 참관인으로서 참관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FTA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조건이었던 원산지 물품인지 판정을 해보셔야겠죠. 이 원산지 물품임을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품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물품의 국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산, 뭐 호주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랑 좀 오해를 하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우리 옷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무역법상으로 이제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FTA에서 말씀을 드리는 원산지라는 거는 FTA 협정상에서 규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원산지 물품이냐 아니냐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산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협정 세율만 적용을 하는 거지 이게 뭐 표기로 어떻게 뭐 물품에 현품에 표기가 되어서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고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 한국으로 받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산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협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정의를 보시면 체약국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죠? 한 호주다라고 하면은 호주랑 우리나라가 체약국이 되는 거고요. 뭐 영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호주 영역내, 우리나라 영역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개성공단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호주협정에서는. 그래서 개성공단은 좀 제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내산 재료, 요거는 FTA 상에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만 판정을 하면 되는 거지, 재료까지 뭐 영내산이냐 역외산이냐 따져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영내산이냐 역외산이냐라는 부분들을 따지시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원재료가 영내산이냐 역외산이냐가 중요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영내산 재료로 쓰였다라고 하면은 그 영내산 재료는 반드시 서류로서 입증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양말을 생산을 하시는 기업인데 굉장히 좀 양말이랑 목도리 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시는 기업인데, 편직물 같은 경우에는 목도리는 실로 이렇게 짠 다음에 이렇게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쫙 풀어버리면 실이 되는 거죠. 편직물은 절단이 없잖아요. 그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목도리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절단을 포함한 어떤 과정, 가공 공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단이 없었어요, 목도리는. 그래서 실 자체를 원산지 물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을 납품하는 그 이제 대구의 서문시장에 그 할머니한테 갔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원산지 확인서 좀 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무슨 뭐 이게 원산지 뭘 입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TA는 반드시 서류로서 아무리 심증이 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게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하더라도 서류로서 좀 반드시 그거를 입증을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인지라는, 난리지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인지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검증을 갔을 때 어떠한 거에 기인을 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을 하려면 서류로서밖에 입증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서류로서 다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한 벼, 사과, 이러한 농산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산이죠.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획득된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한 1차 산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산품들, 우리 공장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내는 물품들, 대부분은 아니죠. 거의 99% 이상이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석유도 안 나고 뭐 철광석, 뭐 나무 이런 부분들을, 기초 원자재를 대부분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국가 이상에 걸쳐서 생산이 되는 물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어떻게 부여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물품이 변형되게 만든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그 기준은 뭘로 볼까? 그래서 이 실질적 변형 기준 안에 각 품목마다 이 물품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돼야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겠다. 아니면 적어도 이 물품은 투입되는 원재료와 완제품이 HS 코드 4자리가 바뀌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그거를 PSR, Product Surface Fee of Rule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하지도 않는 영어를 왜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냐.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시 한번 요 표를 보시면 원산지 규정은 지금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필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안에 완전 생산 기준이 있고요. 완전 생산 기준에 충족을 대부분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실질적 변형 기준 안에는 세번 변경 기준, 가치 포함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무역 거래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품들 모두 다 이 세 가지 규정 중에서 다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경직성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보충적 기준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필수 원칙을 보시면 영내 가공 원칙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 이 필수 원칙의 세 가지는 예외도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 필수 원칙에 충족을 못하면 밑으로 가서 판정해 보실 실익도 없으세요. 가장 먼저 제가 요건을 말씀드렸죠. 요건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5가지 중에 절차적인 요건, 그리고 뭐 품목 요건, 거래 당사자 요건, 직접 운송 요건, 이 4가지를 제외하고 원산지 요건 중에서 충족을 하려면 이걸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원산지 요건을 따져보실 때 필수 원칙이 반드시 충족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내 가공 원칙,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다 가지고 갔어요. 중국에서 임가공만 거치고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완제품을요. 직접 재료비 다 포함을 해서 완제품 봤더니 직접 재료가 다 영내산이에요. 100% 우리나라산 아닙니다. 영내, 한국 내 또는 호주 내에서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충분 가공 원칙. 호주에서 살아있는 소를 배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어요. 그 소를 우리나라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했습니다. 그 소는 한우가 되나요? 아니죠. 도축, 페인트 칠, 포장, 해체, 분해, 분쇄,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 가공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세요.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HS 코드가 변형이 됐고 아니면은 부가가치가 이만큼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공이 되는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원산지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규정이고요. 직접 운송 원칙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창고에 갖다 놨다가 일본 창고에서 호주로 가는 물품, 이거는 한 호주 FTA를 절대 적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 필수 원칙을 반드시 충족을 한다라는 전제를 하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세번 변경 기준, 가치 포함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세번 변경 기준은 크게 CC, CTH, CTSH라고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가치 포함 기준은 RVC, MC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한호수 FTA는 MC는 쓰고 있지 않아요. RVC만 쓰고 있고요. MC 기준은 유럽으로 나가는 물품, 한 EU, 한 터키, 한 에프타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이 RVC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가공 공정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공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글로써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940120-0000 우리나라는 총 10자리의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HS 코드인데요. 앞에 94는 류라고 읽습니다. 챕터라고 읽고 있고요. 9401은 호라고 읽습니다. 타르프 헤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940120은 서브 헤딩, 소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제가 못하는 영어를 또 왜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번 변경 기준에 적어도 투입되는 원재료의 HS 코드들 앞자리 2자리랑 완제품의 HS 코드 앞자리 2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면 원산지로 인정을 해줄게, 그 완제품을 라고 하는 게 이 CC 기준입니다. Change of Chapter. 이게 CC 기준이고요. 투입되는 원자재의 HS 코드 4자리, 앞자리 4자리랑 생산되는 이 완제품 HS 코드 9401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면 원산지로 인정을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CTH 기준입니다. Change of Tariff Heading. 앞에 것만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TH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입되는 원자재의 HS 코드 앞자리부터 6자리가 생산되는 완제품의 HS 코드 6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면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게 CTSH 기준입니다. 이게 각 물품마다 CTSH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CTH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수출하시는 물품이 HS 코드 6자리 정확하게 잡으시고 난 다음에 한 호주 FTA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CTH인지 CTSH인지 CC인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판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판정하실 때 가장 필요한 거는 BOM이겠죠. 투입되는 원자재 리스트. 원자재 리스트마다 각각 HS 코드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HS 코드들이랑 완제품의 HS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판정을 해보시는 거고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CTSH 같은 경우에는 냉동되어 있는 삼겹살을 가지고 냉장을 시키면 HS 코드 6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냉동되어 있는 삼겹살을 갖고 와서 우리가 냉장만 시키면 CTSH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TH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한호수 협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기준인데, CTH는 냉동되어 있는 삼겹살을 냉장시킨 다음에 훈제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 이제 좀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CC 기준은 소세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 이제 물품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제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CC 기준이 충족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부가가치 기준, 가치 포함 기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미니멈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40% 이상, 50% 이상의 부가가치는 발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라고 하면 좀 이제 부가가치 세금계산서 많이 발행을 하시잖아요. 그 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가치, 그 세법적인 부가가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란 완제품 가격 대비해서 역외산 재료비 뺀 만큼은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입된 노무비, 뭐 이윤, 판관비, 그리고 뭐 제조 경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RVC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접법이나 순원가법은 거의 안 쓰시고요. 공제법을 쓰고 있어요. 완제품 가격에서 빼나가는 거죠. 이게 빌드 다운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완제품 가격에서 역외산 재료를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계산 방식을 한번 보시면, 표현 방식을 먼저 보시면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거, 이거는 RVC 40 또는 BD 40이라고 표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직접법이랑 순원가법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공제법을 한번 보시면 완제품의 FOB 가격분에 조정가격은 모든 협정마다 다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정가격을 이제 환산을 해서 인코텀지상에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유추해서 가다 보면 FOB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조정가격은 대부분. 그래서 FOB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출 신고하실 때 면장상에 FOB 가격 넣잖아요. 그 FOB 가격을 쓰시면 되고, FOB 가격분에 FOB 가격 빼기 역외산 재료비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0원짜리 물품을 생산을 하는데, FOB 가격 100원짜리 물품을 생산을 하는데 직접 재료 비용이 30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직접 재료비가 한국에서 구매를 하셨던 해외에서 구매를 하셨던 상관없이 다 역외산 처리하면 70%가 나오죠.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근데 RVC 기준이 40이에요. 역내에서 40% 이상만 발생을 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는 70%가 발생을 했으니까 넉넉하게 충족을 하니까 우리가 구매해오는 모든 직접 재료는 다 역외산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내산 재료로 처리를 하시려면 국내 FTA 특례법상에 규정해 놓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거를 그 협력사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협력사는 협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또 따져서 또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판정해보시고 부가가치가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원산지 재료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 전체가 완제품이다라고 하면 완제품 중에 역외산, 비원산지 재료비만 뺀 만큼 나머지가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공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한우주 FTA를 좀 예시를 들어서 평직물을 보시면 직물로부터 변경이 이루어진 것, 직물로부터 직물을 만들면 된대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염색이나 나렴 공정을 거쳐야 된대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을 하건 세 번이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이 공정만 거치면 된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제조 공정도죠. 여기서는 어떤 공정에서 물품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갖고 계시는 게 좋으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 좀 판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에어백을 수출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에어백은 870895호에 이제 해당이 되는 물품입니다. 870895호에 한호주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봤더니 CTSH 또는 RVC40이에요. CTSH는 완제품의 HS 코드 앞자리 6자리랑 투입되는 원자재의 HS 코드 앞자리 6자리랑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게 없으면 원산지 물품으로 에어백이 인정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커버 이거는 BOM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에어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커버 아세이, 뭐 쿠션, 뭐 MCT 플레이트, 뭐 인플레이터 이런 게 이제 쭉 들어간다라고 이제 BOM을 소요되는 그 원자재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하시고 그 물품에 대한 HS 코드들을 쭉 잡으시는 거예요. 쭉 잡고 이제 완제품이랑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HS 코드 6자리가 동일한 게 있는지. 여기에 870895가 있고요. 여기에 870895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제품이랑 HS 코드가 6자리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원산지 물품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왜 중국만 빨간색, 요것만 인플레이터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놨느냐. 얘는 6자리 바뀌고 얘도 바뀌고 맨 마지막에 얘도 바뀌죠. 요 두 가지만 안 바뀌는데 얘 원산지를 봤더니 얘는 한국이에요. 한국산 원재료를 쓰면 3번은 안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3번 변경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3번이 바뀌지 않는 물품을 투입을 해서 완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3번이 바뀌지 않는 물품은 적어도 한국산을 써라 이 뜻이거든요. 한국산을 썼을 때에는 원산지 확인서 반드시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HS 코드가 달라지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아무리 해도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얘는 3번 변경 기준 CTSH 기준은 충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 그 결정 기준은 PSR을 봤더니 CTH 또는 RVC40이에요. CTSH는 안 되고 그러면 RVC로 한번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VC 공식은 제가 비디법, 빌드 다운 메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제법 계산을 하실 때 FOB 가격분에 FOB 가격 빼기 역외산 재료비 곱하기 100 이게 40%를 넘어가야 된대요. 요 뒤에 있는 숫자는 미니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 이상 역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대입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에어백의 FOB 가격은 6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투입되는 원자재의 금액을 쭉 이제 기재를 했어요. 기재를 하시고 한국산. 얘네들은 한국산이니까 어차피 안 넣어도 되고요. 역외산 재료비의 합을 봤더니 26,000원이래요. 그러면 63,000원 분의 63,000원 빼기 26,000원 곱하기 100, 58.7%가 나오네요. 얘는 넉넉하게 충족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40%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는 충족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시냐? BOM 당연히 갖고 있으셔야겠죠. BOM 상에 소유량 있으셔야겠죠. 소유량 그리고 금액, 원산지. 한국으로 표기를 했다면 원산지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3번 변경 기준 같은 경우에는 커버 아세이가 왜 870829로 분류가 됐는지에 대한 근거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제조 공정도는 반드시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지금 원산지 소명서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서류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가를 입증하는 뭐 거래 명세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애인데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애고요. 원산지 확인서라는 거는 얘도 똑같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애인데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입니다. 국내에서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라는 게 있고요. 원산지 소명서는 우리가 갖고 원산지를 판정했던 근거 서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물품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산지 물품이 맞다라는 부분을 소명하는 하나의 서류예요. 그리고 요거 위에 거는 이제 좀 뭐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율 발급을 하실 때에는 우리나라 특례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서명카드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서 발급 대장. 요거는 법적으로 갖고 있으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이 서명카드 상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자가 한우주 FTA 원산지 증명서 상에 서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원산지 증명서는 무효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FTA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서명카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수기로 서명하시고 부서나 뭐 성명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반드시 사내에 비치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셨다라고 하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 요것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같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간접 검증이 직접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이 원산지 증명서 이슈잉 넘버 이거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 소명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는 거고, 간접 검증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월 며칠 수출 신고 뭐뭐건에 대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잉 넘버로 원산지 증명서 스페인으로 발급하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우린 없습니다, 우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두 가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두 가지는 보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시기 이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원산지 판정이나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나 아니면은 보관을 하셔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FTA 기본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알고 계실 거다라고 이제 믿고 한우주 FTA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 앞서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이 FTA 한호주 관련된 교역 관련된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FTA 한호주 FTA 추진 경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FTA가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는 일련의 절차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뉴스에서 한중 FTA 타결, 한중 FTA 가서명, 아니면 한우주 FTA 협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우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4월에 이제 민간 공동 연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5차 5번의 협상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에 가서명, 그리고 공식 서명, 정식 서명, 그리고 국회에 이제 비준 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그리고 통과가 돼서 작년 12월 12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효 2년 차가 되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로 호주는 이제 자원 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철광석이나 석탄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수입하는 이제 주요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적자를 유지를 하고는 있으나 굉장히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띠고 있는 그런 거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무역 수지도 보시면 점차적으로 좀 상승세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역 현황을 보시면 좀 전에 7위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건 2003년 결과입니다. 그래서 7위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나라 제7위의 교역 국가인 이제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석유 제품, 자동차, 철강 제품, 석유화학 제품들이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철광, 석탄, 원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원자재들 그리고 농산물들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석유 제품은 이미 호주에서는 0%예요. 그래서 FTA 하실 실익이 없으시고요. 자동차나 아니면은 영상기기나 아니면은 금속 제품 그리고 열교환기, 중류기 이런 부분들 기계 쪽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보면 호주는
발효 8년 이내에 교역 중인 전 품목을 양호를 하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교역 물품의 94%가량을 양호하겠다라고 이제 그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시 철폐, 작년에 발효가 되자마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품목 기준으로 90% 이상, 우리나라는 75% 이상 이렇게 이미 관세가 다 철폐가 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호주는 지금 모든 품목을 다 양호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뭐 농산물 쪽에서 조금 계절 관세나 아니면은 뭐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식으로 이제 양호를 안 하는 그러한 물품들을 몇 가지 정해서 지금 양호 협정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우리나라 그 수출 물품의 뭐 상위 20대 품목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미 0%인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효가 되자마자 관세가 다 철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물품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0% 적용을 받고 수출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가 작년에 발효가 되고, 일본도 올해 초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작년에 이제 호주랑 타결이 되었고요. 해서 이제 3국 간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 시장 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호주의 생산 기지가 이제 좀 진출되어 있는 포드나 아니면은 토요타나 또 GM이 있나요? 그쪽 이제 자동차 생산 기지들이 생산 비용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철회를 할 거고 17년부터는 호주의 승용 자동차 시장이 모두 다 수입 중심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될 예정이라서 우리나라 승용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열교환기나 증류기, 정유기 이런 물품들은 굉장히 지금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물품들인데요. 호주 시장 내에서도 매년 80% 이상의 수입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도 굉장히 유망한 수출 품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금속 제품들도 지금 호주 시장에서는 아마 1억 불 이상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최근 4년 동향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입률이 상승이 되고 30% 이상씩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금속 제품들도 굉장히 좀 진출하기 유망한 품목들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뒷장에는 식품이나 화학 제품, 그리고 가죽 제품, 섬유, 그리고 금속 제품, 기계, 전기기기, 기타 관련된 물품들, 실제 한국의 점유율, 그리고 경쟁 국가가 어딘지, 경쟁 국가의 점유율, 그리고 양어 유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좀 관련된 기업이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호주 FTA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FTA 기초에 있어서 약간씩 다른 부분들 또는 한호주 FTA에서만 좀 확인을 하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협정상에서는 지금 한국 주권하에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을 다 이제 일컫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협정상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이 맞는지, 영역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싱가포르나 애프타나 아세안, 인도 이런 페루나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개성공단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에 일정 물품이나 일정 요건을 들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혜관세 혜택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에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만 이제 좀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적용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호주 FTA에서는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 국가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비당사국 제3국가를 이제 거쳐서 운송이 되는 경우에는 제3국가의 관세 당국 통제 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역이나 제선적,
아니면은 뭐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뭐 분리, 이러한 부분 아주 그 미미한 보수 공정만을 이제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그 이상의 공정이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제3국가의 세관으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접 운송 원칙을 제3국가에 경유를 했다가 뭐 수입이 되거나 수출됐을 때 인정받는 경우를 거의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 반드시 서류로서 입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 가공 원칙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 도축 얘기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한우수 FTA 협정상에서 불인정 공정이라고 해서 이 공정 이렇게 나열된 공정은 충분한 공정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세탁, 페인트, 포장을 변경하거나 해체, 조립, 뭐 운송상의 제품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행해지는 그러한 공정들, 그리고 분해, 라벨링, 뭐 단순한 포장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불가능하다. 간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뭐 임모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셔가지고 속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수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속눈썹은 그 세 번이 다 똑같아요.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냥 포장만 이렇게 다시 바꿔서 우리나라 브랜드로 나가면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쪽으로 나가면 호주나 나가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FTA는 활용이 불가능하세요. 왜냐하면 세 번 변경도 충족이 안 되고 이 충분 가공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공정이 혹시 이런 불인정 공정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미소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한 호수 FTA 상의 미소 기준을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미소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특정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화장품은 3304호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CTH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CTH 기준이라서 3304호에 해당되는 원재료가 있는지를 쭉 봤더니 투입되는 원재료는 몇십 개인데 그중에 100만 원짜리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3304호에 100원짜리 물품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걔 때문에 세 번 변경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건 굉장히 걔는 수입을 해오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걔는 국내산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걔 100원짜리 때문에 100만 원짜리 그 화장품이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직성이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소 기준이라는 걸 이제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번이 바뀌지 않아도 완제품 가격의 10%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소 기준이고요. 다만 이제 섬유 같은 경우에는 중량 기준으로 10%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부터 14류까지 식품 뭐 아니면은 농수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CTSH 적어도 6자리는 바뀌어야 된다. 4자리는 안 바뀌더라도 6자리는 바뀌는 전제 하에서 뭐 일정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은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수입한 뭐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호주에서 수입한 원자재도 영내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 어차피 한호주 FTA를 체결을 해서 우리끼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자유무역하고 잘 살자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FTA를 체결을 했다면 적어도 우리끼리 생산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같이 영내산으로 취급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누적 기준이고요. 대체 가능 기준은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타 협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부속품 예비품 우리가 TV를 수출하는데 리모컨이나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게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 번 변경 기준 판정하실 때는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부가가치 기준 판정하실 때는 원산지별로 BOM의 원재료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운송용은 다 빼주시면 되고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트 물품은 다 별개로 판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을 같이 포장을 해서 수출을 한다. 한우주 같은 경우에는 세트 물품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개별로 물품을 판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접 재료,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지 않는 촉매제 또는 뭐 에너지, 도구, 주형, 금형 이런 부분들은 다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FTA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다 보관을 하고, 마지막에 협정상에서 규정해놓은 원산지 보충 기준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산지 물품이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셨으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는 누구도 발급을 대신 해주진 않습니다. 수출자가 직접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호주 FTA 협정상에 그 부속서 3-라에 나와 있는 표준 서식에다가 영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희 쪽으로 전화 문의가 오는데 관세청에서 이번에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바뀌었다라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고 질의가 오시는데요. 우리가 작성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서식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건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호주에 있는 기관 발급이 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수출하시는 기업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뒷장에 한번 보시면 조금 크게 넣긴 했는데 1번에 이슈잉 넘버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번호 1년 넘버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2번에 수출자 정보, 4번에 생산자 정보, 5번에 수입자 정보 넣어주시면 되세요. 생산자 정보는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멀티플 ship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동일한 수출자한테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 이 원산지 증명서를 매번 발급하시는 거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낭비잖아요. 그렇다고 판정을 하시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판정은 매번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재료비가 달라지고 판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쓰시는 경우에는 매번 판정도 해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판정하시고 증명서 작성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거 하나로 포괄하자. 이번에 한 번 줄 테니까 1년 동안은 요거 하나로 써라 라고 할 수 있는 포괄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번에다가 싱글 시먼트가 아니고 우리는 멀티플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호주 협정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로부터 2년이에요. 2년 동안 포괄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1년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2년이면 너무 길잖아요. 1년마다 좀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발급도 해주시고 1년 정도로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요. 서명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요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6번에는 이제 물품에 대한 상세 증명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시고 만약에 싱글 시먼트다라고 하면은 인보이스 넘버나 수량이나 이런 정보들을 다 기재해 주시면 되고 멀티플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되세요. 다만 정확하게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요. 7번에다가 HS 코드 6자리 넣으시고 8번 제가 아까 전에 PSR 그 영어로 발음을 드리면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질의가 오시는 게 8번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세요. 8번에다가 넣으시는 거는 WO 아니면 PSR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되세요. P2라는 것도 있는데 P2라는 거는 웬만하면은 좀 입증하시는 게 어려우시고 P가 될 거면 PSR 쓰시는 게 훨씬 더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SR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WO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산 기준일 경우에만 WO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품목별로 우리가 완전하게 생산이 안 되고 2개 국가에 걸쳐서 2개 국가 이상에 걸쳐서 생산이 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져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PSR이에요. 그래서 PSR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9번, 10번 옵션 사항이나 페이지 숫자 적어주시고 좀 전에 제가 서명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명카드 상에 나와 있는 서명권자 11번에 사인을 해주시고요. 회사명, 서명해주신 분 성함, 직책, 그리고 날짜, 그리고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셔가지고 직인 명판 찍으셔가지고 호주 수입자한테 보내주시면 FTA 활용은 끝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신 다음에 사본 그리고 관련된 증빙 서류들은 다 5년 동안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뒤에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은 되시고요. 사후 적용, 요거는 수입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소급해서 다 사후 적용이 가능하시니까요. 만약에 수입하시는 분들도 지금이라도 원산지 증명서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12월 12일부터 수입 신고된 건에 대해서 다 사후 적용 받으실 수 있으세요. 환급 다 받으실 수 있고요. 호주도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이미 호주로 수출하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FTA 준비하셔서 우리 이렇게 관세 혜택 주겠다라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30일 이전에 좀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또는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먼저 이제 좀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세관의 그 담당 공무원이 옵저버로 참관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산지 검증을 끝으로 해서 이번 시간 제가 드릴 말씀은 끝이 났고요. 혹시 네.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우수 FTA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기업에 번창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